제 커뮤니티 안에서는 조금 재밌게 얘기하는 게 10kg 뺐다라는 게 거의 뭐 이젠 너무 놀랍지 않은 일? 제가 요즘에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하시는 다이어트 식단에서 대표적으로 보이는 문제가 첫 번째는 나쁜 음식을 충분하게 제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의외로 요즘에 사람들이 나쁜 음식들에 대해서 이해가 올라와서 설탕이나 밀가루 같은 것들을 줄이는 경향이 보이긴 한데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인데요. 그래도 여전히 설, 밀, 나튀를 충분하게 제한하지 않는 게 많은 분들에서 보이는 어떤 공통점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공식품이나 외식을 통해서 또는 배달 음식 같은 거, 쉽게 말해서 남이 해주는 음식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음식들 대부분에 설, 밀, 나튀, 설탕, 밀가루, 나쁜 기름, 튀긴 음식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식단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할 게 나쁜 음식을 끊는 것이고, 이런 간헐적 단식이나 또는 탄수화물 줄이는 걸 떠나서 내가 직접 좋은 재료로 좋은 음식을 요리해 먹는 거, 최소한 하루에 한 끼라도 직접 해 먹고 나가는 거, 또는 도시락을 그렇게 챙겨보는 거, 이걸 하시라고 강조를 많이 드려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다이어트 성공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직접 내가 요리를 챙긴다는 공통점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통 식단과 운동의 중요성을 얘기하실 때 식단 70, 운동 30, 또 어떤 분들은 뭐 식단 절반, 운동 절반 이런 식으로 비중을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많은 분들한테 식단이 90, 운동이 10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운동이 몸에 좋긴 한데 그것보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잠을 잘 자고 잘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이런 생각의 기저에는 다이어트의 핵심은 대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진짜 건강한 다이어트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다양한 세포들 또는 미생물들, 이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것들의 현대인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고 그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또는 회복하고 합성하기 위해서는 되게 우리가 나쁜 음식을 그만 먹고 몸에 필요한 중요한 연료와 재료들을 잘 넣어주는 게 중요해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식단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은 보조적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설, 밀, 나튀, 술, 커 또는 유제품까지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설탕과 액상과당입니다. 이것들은 대부분 포당과 과당, 이 두 가지 분자의 결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과당 분자 쪽이 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과일에서 자연스럽게 먹었던 과당의 경우에는 괜찮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설탕을 통해서 요즘 먹고 있는 이 과당의 양이 너무 많습니다. 과당이라는 것이 보통 다 간으로 가는데 여기서 독처럼 대사돼요. 이 과당이 대사되는 과정은 술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염증을 유발하고 활성산소를 유발하고 또는 요산 수치를 높이고, 이를 통해서 고혈압을 유발하거나 또는 통풍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에서 이것들을 처리하고 나서 간은 이것을 지방으로 바꿔버려요. 이것들이 간에 쌓이면 지방간이 되고 간 밖으로 철철철 나와서 다른 곳에 쌓이면 살이 찌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탕을 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밀가루가 몸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또는 밀가루를 먹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망가지고 건강 문제가 생기고 쉽게 살찌는 이유는 밀가루가 장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이 장이란 장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장 안에는 굉장히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고 그 미생물들이 되게 건강하게 구성되어 있느냐 또는 잘 기능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는 장벽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사실 음식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들, 몸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막아주는 문지기가 바로 장이에요. 이 장에 있는 이 촘촘한 결합들이 있는데 이 글루텐, 밀가루에서 만들어지는 이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이 장벽을 허물어 버리면 그 문지기들이 만들고 있던 방어벽이 뚫려 버리게 되고, 그럼 이를 통해서 몸 안에 문제가 되는 물질들이 들어옵니다. 몸에 문제가 되는 요소가 들어올 경우에는 몸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또는 그런 것들이 독소처럼 작용해서 뇌에 문제를 만들고 전신의 시스템을 교란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염증 이슈에 있어서 굉장히 장 건강이 중요한데, 우리가 밀가루를 먹을 때마다 한두 해 몇 번 먹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오랜 세월 동안 수십 년 동안 먹다 보면 계속해서 장이 약해지고 위도 약해지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노화라는 게 더 빨라지고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런 식으로 대사가 망가졌을 때 우린 더 쉽게 살찌는 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밀가루 음식을 드시고 나서 몸에서 어떤 반응이 있을 때 이 밀가루가 문제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피부 질환들, 뭔가 피부가 간지럽거나 여드름이 올라오는 분들의 경우에는 밀가루를 꼭 끊으셔야 되고요. 먹고 나서 뭐 가스가 찬다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좀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에도 지금 그 안에서 이 밀가루가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외로 비염이나 무슨 관절염이나 염으로 끝나는 질환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반드시 어떤 밀가루를 끊었을 때, 최소한 한 달 이상 끊었을 때 의외로 뭔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사실 밀가루를 끊는 건 우리가 지금 마음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돈이 들지 않고 되게 안전해요. 그래서 저는 현대인 각자가 한 달에서 많게는 3개월 정도만 밀가루를 완전히 끊어보거나 또는 기존의 밀가루 섭취량에서 굉장히 많이 제한을 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튀긴 음식의 문제는 두 가지인데요. 튀길 때 사용하는 기름들이 대부분 몸에 들어왔을 때 염증, 활성산소 유발 또는 장 건강을 망치고 또는 오메가6, 오메가3의 이슈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자체가 문제 있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튀길 때 만들어지는 이 트랜스 지방산 같은 것들이 또 몸에 들어왔을 때 염증이나 활성산소 이런 것들을 과잉 유발하면서 암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결국에는 우리 세포를 망가뜨리고 대사 시스템을 교란시키면서 우리가 더 쉽게 살찔 수밖에 없고 잘 안 빠지는 몸으로 만드는 거예요. 술이 왜 다이어트에 문제가 되는지 이해하려면 다이어트의 본질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 세포를 건강하게 만든다. 두 번째, 몸에 있는 체지방을 잘 쓴다. 일단 술이라는 게 독이기 때문에 전체 세포를 교란시키고 손상시키는 것은 명확하고요. 두 번째, 간이라는 것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기가 우리 오른쪽 배에 있는 간이에요. 이 간이라는 게 몸에서 흡수된 다양한 영양소들을 처리하고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되면 간이 이걸 처리하느라 다른 에너지 대사를 잘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술 먹고 나면 분명 안주를 먹고 저녁을 먹었는데도 또 자꾸 먹고 싶어지고 아이스크림 먹게 되고 단 거 먹게 되죠. 이런 것들이 다 에너지가 몸에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이라는 중요한 허브가 막혀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서 이 체지방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간에 글리코겐과 지방이 많이 껴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간이라는 곳에 지방이나 글리코겐이 껴있으면 몸은 이것도 처리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자꾸 술을 마시면서 거기다 이런 것들을 끼워버리면 몸의 전신에 있는 우리가 빼고 싶은 살들을 대사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술을 끊으면서 회색빛이 되어 있는 되게 고생하고 있는 간을 취기에 만들고 얘들이 좀 더 건강해져서 몸에 있는 것들을 잘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필수인 겁니다. 또 많은 분들이 사실 회사에서나 이런 것도 많이 드시고 계실 텐데요. 믹스 커피를 끊는 거는 다이어트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믹스 커피의 본질은 커피를 탄 설탕물입니다. 사실 설탕물이라고 보는 게 더 맞아요. 우리가 커피를 마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설탕물을 먹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설탕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들이 있겠죠. 질환의 경우에는 비만, 지방간, 당뇨, 요산 증가를 통해서 고혈압이나 통풍 같은 것들, 염증 질환들, 장 질환들. 그래서 약간 이 믹스커피들을 먹을수록 우리는 더 약해지고 어떤 질병에 걸릴 위험들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고요. 이 카페인은 약간 몸에서 대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좋거든요. 대사를 올려주고 활성화되게 만들어주고 에너지 레벨 높여주고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이자가 좀 커요. 이 카페인이 우리가 피로감을 느끼고 졸리게 만드는 것들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피를 먹으면 잠이 잘 안 오게 되고 뭔가 조금 활력이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 우리가 밤에 잠을 잘 잘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잠을 잘 자는 게 우리 건강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카페인이 계속해서 우리가 깊게 자는 것을 방해해버리면 우리는 밤에 자는 것 같지만 자는 동안 회복하지 못하고 세포들은 건강해지지 못하고 더 나빠지고 또는 시스템들, 호르몬 시스템 같은 것들이 회복되지 못하면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믹스커피는 절대 안 되고요. 또는 카페에서 마시는 달달한 커피 음료들도 제한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일은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연에 있는 사탕이다. 사실 과일이 설탕만큼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설탕이 없는 비타민 C 같은 것들 또는 식이섬유가 더 있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얼마나 낫냐입니다. 사실 저는 설탕이나 과일이나 크게 다르진 않다고 생각해요.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비슷한 칼로리를 가진 설탕과 사과 이 두 가지의 영양 성분을 나열해봤어요. 보시면 백설탕 24g, 그러니까 티스푼으로 치면 약 5, 6티스푼이에요. 이것에 들어있는 칼로리가 약 96kcal, 그리고 182g 정도의 중짜 사과, 이 한 개 들어있는 칼로리가 약 95kcal입니다. 비슷하죠? 이것들의 성분을 보시면 총 탄수화물 각각 24g과 25g이에요. 이것도 거의 비슷하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성분의 구성이 조금 다릅니다. 백설탕의 경우에는 당류가 24g이에요. 참고로 우리가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뚱뚱한 바나나 우유 있죠? 여기에 27g 정도의 당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설탕 24g을 나쁘다고 하는데 사과를 2개 먹어버리면 설탕 24g만큼의 당류를 먹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과 좋다고, 다이어트 좋다고 2개 먹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과일을 먹게 되면 포당과 과당을 많이 먹게 되는 겁니다. 과일을 조금만 많이 먹어도 우리는 설탕만큼의 과당과 당류를 먹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예전의 조상들처럼 많이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사냥하고 채집하고 육체활동들을 많이 했다면 그때는 괜찮을지 몰라요. 하지만 현대인들은 그렇게 많이 육체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지금 몸에 대사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비만이나 당뇨나 암에 대한 위험이나 또는 지방간이나 이런 맥락에서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 당연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과당을 충분히 줄이고 또는 단당류의 섭취를 줄이는 건데 이때 우리가 과일을 먹어도 비슷한 문제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을 때는 또는 살이 쪄 있을 때는 과일도 충분하게 제한해 주는 게 효과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살을 빼는 과정에서 과일도 같이 끊는 게 굉장히 효과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이제 과일이라는 거를 평생 먹으면 안 된다, 또 나쁜 물질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건강해지고 나서 또는 살이 좀 빠지고 나서 그때는 가끔씩 적당하게 먹는 게 문제가 없다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일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 볼 수는 없지만 이 맥락에 따라서 이 과일 조심했을 때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일상에서 이 음식이 아니라 이 메뉴들을 가져가면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샐러드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고 있는 샐러드 조합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샐러드 드실 때 많은 분들이 일반 샐러드에다가 어떤 곡물, 토핑 같은 거 많이 넣어서 드시고 또는 나쁜 어떤 달콤하거나 나쁜 기름이 들어있는 드레싱 드시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몸에 독성이 없는 좋은 잎채소에다가 단백질 토핑 같은 것들, 뭐 닭가슴살도 괜찮고요. 또는 기름이 많은 고기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좋은 단백질 근원들, 달걀 같은 것도 괜찮죠. 그리고 더 포인트는 지방이에요. 여기다가 좋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넣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듬뿍 뿌리는 거예요. 샐러드 한 끼에 한 40g 또는 60g까지 넣어도 괜찮습니다. 여기다가 어떤 분들은 무설탕, 발사믹 식초 같은 것들을 살짝 둘러도 괜찮고요. 소금과 후추를 이렇게 뿌려주시면 충분히 맛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풀떼기를 먹는 게 아니라 지방을 먹기 위해서 샐러드를 먹는 거예요. 여기다 추가로 이런 단백질 근원들, 토핑들이 또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하고요. 이렇게 먹고 나면 오히려 먹고 나서 포만감이 좋고 혈당도 안정적이고 컨디션도 되게 좋아져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각자의 식단 방식에 맞게, 취향에 맞게 토핑들이나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이 샐러드를 가져가는 게 굉장히 다이어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랑 좀 비슷할 수 있는데요. 커다란 찜기 냄비를 사보세요. 그러면 이제 보통 냄비가 커다랗게 있고 여기에 이 찜망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있는 냄비를 하나 사셔가지고 아침에 요리하실 때 얘에다가 물을 올려가지고 끓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찜기에다가 뭐 고기 하나 넣고 또는 냉동 채소 넣는 겁니다. 이것만 해서 그냥 쪄놓고 타이머 누르고 뭐 씻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완성입니다. 사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먹고 있기도 한데요. 이렇게만 먹어줘도 되게 근사한 좋은 한 끼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한식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한식은 굉장히 건강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식을 하실 때 이 탄수화물이 너무 과하지 않게 하고 다른 단백질류 반찬들의 비율을 좀 높여주시고 요리하실 때 나쁜 기름들 쓰지 마시고 쓰신다면 뭐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나 생들기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만드시면 한식도 굉장히 몸에 부담이 안 되고 좋은 식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밥 양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어려우신 분들은 밥이랑 두부를 같이 섞거나 활용해서 그대로 먹어도 괜찮고 볶아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탄수화물만 좀 줄여주고 나쁜 재료들만 빼주면 한식도 저는 굉장히 건강한 식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실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설밀, 나튀 이런 것들이 빠져있는 것들 체크하시면서 최대한 직접 요리하자. 요리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샐러드 조합들, 고기 채소 찜 조합들, 그리고 한식 조합 이것들을 구성하시면 내 몸에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잘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간헐적 단식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Time Restricted Eating, 시간 제한 섭취입니다. 이것의 경우에는 우리가 하루 24시간 안에서 특정 시간 동안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Intermittent Fasting, 간헐적 단식입니다. 가끔씩 굶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굶는다는 게 짧은 공복이 아니라 약 24시간 이상 정도의 긴 단식을 얘기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요즘 하고 계신 게 이 16대 8 또는 18대 6처럼 하루 중에 16시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8시간의 어떤 범위 안에서 먹는다. 또는 18시간 동안 먹지 않고 6시간의 범위 안에서만 먹는다. 이런 식의 시간 제한 섭취를 하고 계시죠. 이렇게 우리가 시간 제한 섭취를 했을 때 자는 동안에 지방이 조금 더 잘 탈 수 있습니다. 그 원리는 인슐린과 또는 대사 개선에 있어요. 일단 인슐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몸에 있는 지방을 쓰기 위해서는 혈액 속에서 혈중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농도가 충분히 내려간 상태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런데 현대인이 먹고 있는 것처럼 먹게 되면 우리가 깨는 시간 중에서 공복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인슐린도 충분히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 몸이 이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시간이 모자라져요. 근데 우리가 시간 제한 섭취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루 중에 특히 자는 시간 전후로도 공복시를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자는 시간 동안에는 저인슐린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몸은 그때 음식이 아니라 몸에 있었던 체지방을 조금 더 잘 태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자는 동안에 쉽게 살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두 번째 장기 단식 측면에서 봐서도 우리가 가끔씩 예를 들면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또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24시간에서 약 72시간 사이 정도의 단식을 해주게 되면 그때마다 우리의 몸은 특정 시간 동안 몸에 있던 특히 간에 있던 글리코겐을 충분히 분해하고 또는 지방대사를 열어주게 되면서 몸이 지방을 더 잘 쓰게 돼요.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우리가 만들어주다 보니까 인슐린 저항성도 떨어지고 쉽게 말해서 세포가 에너지를 더 잘 쓰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단식을 하지 않을 때에도 조금 더 지방을 잘 태우는 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원리에서 우리가 이 간헐적 단식이 몸에 있는 지방을 더 잘 태울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준다고 과학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 커뮤니티 안에서는 조금 재밌게 얘기하는 게 10kg 뺐다라는 게 거의 뭐 이젠 너무 놀랍지 않은 일? 특히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10kg 빼는 거는 너무 쉽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제가 제안하는 이 스타일스 다이어트 또는 스타일스 맵 다이어트를 하시면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면 10 몇 킬로까지는 다들 그냥 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전제는 기존의 원래 정상 체중보다 그만큼 체중이 많았다는 전제에서겠죠. 사실 저도 이제 약 8년 정도 일을 하면서 좀 많은 어떤 인사이트를 쌓았는데요. 제가 요즘에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시간에 그렇게 집착하지 마시고 자기 전에 충분한 공복 시간을 만드는 것, 이거 먼저 하라고 말씀드려요.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그러니까 16대 88대 6 이렇게 너무 길게 하는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제일 집중할 것은 자기 전에 충분한 공복 시간 만드는 거, 그리고 가끔씩 충분한 단식 시간 만드는 거, 그리고 먹을 때 해가 떠 있을 때 잘 먹고 먹지 않아야 될 때 먹지 않는 거. 이 세 가지 정도가 제가 되게 많이 강조하는 간헐적 단식의 룰입니다. 첫 번째를 보자면 우리가 소화를 완전하게 하는데 최대 8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서 위에서 소화가 끝나서 소장 넘어가기까지가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우리가 이때 음식의 소화가 다 됐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메인의 소화는 여기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저녁 6시에 먹게 되면 우리가 새벽 2시까지는 아직도 소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잘 때 회복 활동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깊게 자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깊게 자고 자는 동안에 적절한 회복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복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몸이 그때 소화를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퇴근하고 나서 7시에 저녁을 먹기 시작해요. 그러면 숟가락을 내려놓을 때가 8시겠죠. 그럼 우리가 12시쯤에 잔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4시간 동안만 음식을 안 먹은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몸은 자는 동안에도 새벽 해가 뜰 때까지도 계속해서 소화를 하고 있겠죠. 밤에 야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몸은 깊게 자지 못하게 되고 몸을 고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가 자기 전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공복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잘 잘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포인트는 가끔씩 적절하게 굶는 겁니다. 우리 세포들은 매일매일 역동적인 대사활동을 하면서 거기 안에서 무언가 손상되기도 하고요, 무언가 고장나기도 합니다. 이것들을 적절하게 청소하고 분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마치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주일마다 쓰레기를 버리고 또는 대청소를 하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집을 뭔가 비우는 작업이 중요한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세포가 그 세포 안에 있는 것들을 고치고 비우려면 24시간 이상의 충분한 공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또는 최소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24시간 이상, 기본적으로는 30시간에서 약 72시간 정도 이 사이에 단식을 해주면서 이렇게 세포를 대청소해주는 게 우리 건강 유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해가 떠 있을 때 잘 먹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간헐적 단식을 생각하실 때 안 먹는 거에 포커스를 두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간헐적 단식의 핵심은 안 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때 우리 몸에 맞는 타이밍에 잘 먹어주고 대신에 그만큼 불필요하게는 먹지 않는 게 핵심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인간을 포함한 자연에 있는 동물들은 원래 해가 지면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이거와 똑같이 생활하는 게 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시간에 갇히지 마시고 원래 우리 몸에 맞는 것처럼 해가 떠 있을 때 좋은 음식을 잘 요리해서 하루에 뭐 2끼, 기본적으로 2끼 정도, 적게는 1끼도 괜찮아요. 한두 끼로 잘 먹어주시고 해가 지면 자기 전 시간이 가까워질 때만큼 먹지 말자, 그때는 비워주자, 이런 식으로 우리 몸에 어떤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먹을 때 필요한 재료 잘 넣어주고 불필요하게 재료 넣지 말고 잘 쉬게 만들어주고,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잘 지켜주시는 게 간헐적 단식을 잘하는 핵심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건 시간 제한 섭취냐 또는 장기 단식이냐에 따라서 답이 나눠져요. 일단 장기 단식부터 얘기하자면 긴 단식을 할 때는 저는 소금과 물 외에는 불필요하게 먹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약간 카페인이 없는 차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요, 이 외의 것들은 어쨌든 몸에 들어와서 어떤 소화관들을 건드릴 수도 있고 불필요한 것들을 자극시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또는 뭐 분기에 한 번 하는 그 대청소 시간에 불필요하게 뭔가를 먹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다만 혹시나 단식이 너무 힘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단식하는 중간에 사골 국물 같은 것들을 먹어주면 조금 더 이걸 유지하는데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시간 제한 섭취의 경우에는 좀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 시간 제한 섭취는 우리가 이 시간 동안 뭔가를 안 먹자는데 사실 그 시간이 길지는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을 참는 것 자체는 사실 저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생각해요. 그래도 혹시나 그 시간을 참는 게 좀 어렵다면 아메리카노 같은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우유가 들어있지 않은 어떤 커피 같은 것들 또는 차 같은 것들이나 영양제 같은 것들을 먹는 것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너무 강박 가지지 마시고 그냥 너무 먹고 싶으면 먹자 해도 괜찮은데요, 어차피 우리가 하루 중에 공복식을 만드는 거는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음식을 먹는 시간에 먹거나 또는 그 음식을 먹는 직전이나 직후에 같이 먹어주는 게 차라리 남은 시간 동안 확실한 공복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각자가 어떤 맥락에 따라서 현명하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시간 미만의 시간 제한 섭취의 경우에는 저는 뭐 크게 생각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기 단식의 경우에는 단식을 끝내고 먹는 첫 끼와 그리고 단식 이후로부터 먹는 한 2, 3일 정도의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보통 우리가 보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보충하는 채우는 식단이죠. 이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 소화하는데 부담이 되면 안 된다. 두 번째, 충분한 단백질과 지방을 공급한다예요. 일단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소화관들이 좀 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과식을 하거나 또는 소화가 좀 어려운 약간 식이섬유가 많거나 또는 지방도 갑자기 많이 먹어버리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식 첫 끼나 두 끼 정도에는 조금 부드러운 음식, 소화가 쉬운 음식, 푹 고웃거나 삶거나 찐 어떤 고기 같은 것들, 예를 들면 삼계탕이나 아니면 뭐 수육 같은 것들, 부드러운 단백질 요리들을 먹는 게 좀 유리하고요. 또는 개인적으로는 뭐 황태국이나 생선국 같은 것들, 이것도 소화가 쉽고 두부 요리들 이런 것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에서는 우리가 음식을 안 먹는 동안에 아미노산의 공급이 모자랐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단백질을 잘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여기에서 사실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선택할지 지방을 에너지로 선택할지는 각자의 선택이 좀 있긴 해요. 근데 저는 탄수화물을 처음부터 과하게 먹는 건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혈당이 낮게 유지되다 보니까 이때 갑자기 탄수화물 많이 먹어버리면 혈당이 너무 높게 튈 수 있어요. 이것도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지방 대사가 막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식을 하는 동안에는 몸에 있는 지방을 되게 잘 먹는 상태가 되어 있는데, 이때 탄수화물 먹어버리면 이 지방 대사가 이제 멈출 거예요. 문제는 없어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조금 더 이 대사 개선 효과나 감량 효과를 지속하고 싶다면 조금 더 지방 위주로 먹어주면서 내가 크게 지방 대사를 막지 않으면서도 계속해서 이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식하실 때 첫 번째, 우리가 너무 부담이 되는 음식을 먹거나 과식하지 않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단백질 충분히 먹어주고 또는 탄수화물이 과하지 않게 좋은 지방을 좀 잘 먹어주는 거.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나한테 가장 맞는 음식들을 찾아보시고 그걸 다음에 선택하시는 게 현명할 것입니다. 초보자분들의 경우에는 운동을 굳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그냥 걷기 같은 가벼운 운동 정도만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단식이라는 게 생활이 되고 몸에 익숙해지고 나면 단식 중에 운동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컨디션이 좋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뭔가를 먹어놓고 운동하는 것보다 긴 공복을 만들어 놓고 운동을 할 때 더 퍼포먼스가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각자가 지금 단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 첫 1년 동안은 최상의 컨디션이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이걸 1년 이상 유지하다 보면 오히려 단식을 할 때 운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단식을 시작할 때 운동을 해주는 게 이 몸에서 지방 대사를 빠르게 올려주면서 몸에서 지방을 잘 태우고 뭔가 이런 상태로 빨리 넘어가기 때문에 그게 더 효과적이기도 해요. 일단 1형 당뇨 환자와 2형 당뇨 환자의 차이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1형 당뇨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췌장에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거의 분비가 되지 않거나 아예 안 나오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의 경우에는 밖에서 인슐린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공급받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조금 더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1형 당뇨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일단 제외를 해놓고 2형 당뇨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단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죠. 2형 당뇨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하루 중에 적절한 공복식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주고 저항성을 낮추고 몸에서 우리가 탄수화물 이 대사를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가끔씩 길게 굶는 거. 이것도 몸에서 이런 탄수화물 대사 능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당뇨란 상태가 지금 몸이 고장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정상 상태가 아니고 약합니다. 그래서 좀 조심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이 간헐 단식이 장기 단식이건 시간 제한 섭취건 도움이 되긴 할 건데 이게 몸에 부담이 더 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점진적으로 천천히 하나씩 바꿔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간헐적 단식을 하면 안 되는 케이스들 또는 하면서 대표적인 실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는 거. 단순히 공복식을 만드는 것만 신경 쓰고 먹을 때 잘 먹지 않는 거. 이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좋은 음식이라는 것은 나쁜 재료들이 없고 보통은 내가 직접 요리한 음식들입니다. 자꾸 남이 해주는 음식들, 가공식품, 외식 또는 뭐 배달 음식 이런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하면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단식이라는 게 몸을 고치는 건데 고치는 데 필요한 재료들이 안 들어오니까 또 나아지지 않는 거죠. 두 번째, 잠을 똑바로 자지 않는 겁니다. 단식은 몸에 스트레스예요. 몸에 스트레스를 줘서 또 건강하게 만드는 건데 또 우리가 뭔가를 고치는 건데 몸이 뭔가를 고치고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자는 시간이에요. 깊게 하루 8시간 이상 푹 자야지 몸은 그때 몸을 잘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단식만 시작하면서 운동 열심히 하면서 자는 시간을 줄이거나 깊게 못 자게 되면 우리 몸은 밤에 뭔가를 고칠 수 없어요. 세 번째,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는 겁니다. 우리가 단식을 통해서 얻는 효과 중에 하나가 지방 대사를 열어주고 또는 몸에 있는 불필요한 글리코겐을 좀 낮춰주고 이 인슐린 저항성 문제를 낮추는 건데 우리가 단식을 잘 해놓고 탄수화물을 또 과하게 먹어버리면 사실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식 효과를 좀 잘 보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과하지 않게 먹는 식단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사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 하는 행동보다는 잠을 잘 못 자게 하는 습관들, 자극들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전자기기의 빛을 통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전자기기, 대표적으로 휴대폰, TV, 어떤 컴퓨터 여기에서도 빛이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게 이 블루라이트예요.
이 블루라이트도 결국 햇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밤에 그런 것들 보고 있으시면 우리 뇌는 지금 낮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잘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최대한 안 보시는 것들 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늦은 시간에 음식을 먹지 않는 겁니다. 우리 몸이 잠에 깊게 들기 위해서는 또는 자는 동안에 적절한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공복 시간에 공복에 잠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6시간에서 8시간 전에 음식물을 불필요하게 먹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집의 온도를 충분히 낮추는 겁니다. 다들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름에 열대야 때 되게 잠이 잘 안 오거나 자다 깨요. 우리 몸이 잘 자기 위해서는 실내 온도가 약 18에서 21도 정도 되게 서늘해야 돼요. 이때 우리 몸은 더 잘 잘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몸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아서 또는 자는 동안에 이 체지방 대사가 잘 안 돼서 좀 추위를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약간 여기서 약간만 올려도 괜찮은데 기본적으로는 너무 따뜻하게 자지 말자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많은 분들한테 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자꾸 다이어트 할 때 뭘 먹을지 생각하시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몸에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되는 나쁜 음식들을 끊는 게 제일 먼저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음식을 대표적으로 설밀, 나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세 번째 나가 나쁜 기름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먹고 있는 대부분의 기름들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들의 문제는 다음에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염증. 두 번째, 활성산소. 세 번째, 장 건강 이상. 네 번째, 오메가3의 흡수를 방해한다. 이 4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나쁜 기름들이 문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염증이란 것은 우리 몸에서 인지된 문제 요소를 처리하는 반응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적이긴 한데 이게 과할 경우에는 이게 정상적인 무언가들을 손상시키고 어떤 시스템들이 교란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나쁜 기름들은 몸에 들어왔을 때 이런 염증들을 과하게 유발해서 어떤 문제를 만듭니다. 두 번째, 활성산소. 활성산소란 우리 몸에서 어떤 대사를 하는 과정에서 특히 산소를 활용한 대사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부산물입니다. 이 활성산소도 정상적인 물질이긴 한데 이게 너무 많아지거나 통제가 잘 안 되면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몸에 있는 성분들을 손상시키기도 하고요. 뭔가를 이렇게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세 번째, 장 건강 이상. 이런 나쁜 기름들이 몸에 들어오면 어떤 장내 미생물의 환경을 망가뜨리고 장벽의 건강을 손상시킴으로써 이 장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기를 망가뜨리고 전신의 대사 건강 이상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오메가3의 흡수를 방해하는 겁니다. 이런 나쁜 기름들에는 대표적으로 오메가6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오메가6도 필수적으로 충분히 먹으면 좋은 지방산이긴 한데 우리가 현대 먹고 있는 이 음식을 통해서 먹고 있는 맥락에서는 이 오메가6가 너무 많습니다. 이 경우에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메가3의 흡수를 방해하는 건데요. 오메가6가 오메가3 흡수를 방해하는 원리는 이 2가지가 몸에 들어왔을 때 몸에서 쓰이려면 어떤 효소를 통해서 적절하게 처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오메가6와 오메가3가 같은 효소를 활용해서 분해가 되고 처리가 돼요. 근데 우리가 몸에서 오메가6가 많으면 우리가 아무리 오메가3를 많이 먹는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오메가3 영양제를 먹거나 생선을 많이 먹거나 해도 이 오메가6의 기름 때문에 이 친구를 처리할 어떤 효소들이 모자라게 돼요. 그래서 몸에서 오메가3의 결핍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4가지 문제들, 염증 과잉, 활성산소 과잉, 장 건강 문제 또는 오메가3 흡수 이상, 이것들은 사실 단순히 암과 치매뿐만 아니라 전신에 있는 세포들을 손상시키고 또는 그것들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시스템들을 교란시킨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사가 망가진다고 볼 수 있어요. 뇌라는 것도 결국에는 뇌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역동적으로 대사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원리로 뇌가 기능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뇌에 있는 성분들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름들 자주 먹었을 때 어떤 세포들이 손상되고 또는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고 세포막의 건강이 저하되고 또는 몸 안에 있는 다양한 지질 물질들이 손상되거나 심장과 혈관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 시스템들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뇌라는 것도 또는 다른 세포들도 점점 나이가 갈수록 망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암이라는 질환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봐도 좋은데요. 암이라는 것은 몸 안에서 어떤 비정상적인 세포가 과잉 증식하는 질병입니다. 사실 우리의 세포들은 계속해서 적절하게 만들어지고 분해되고 없어져야 돼요. 마치 우리가 집을 건강히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어떤 요소들을 적절하게 청소하고 버리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문제 요소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또는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를 망가뜨리고 있으면 세포 안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원리에서 암이나 치매뿐만 아니라 어떤 심혈관 질환들, 혈관이 산화되거나 손상되거나 막히거나 딱딱해져서 발생하는 질환들, 예를 들면 고지혈증, 고혈압, 심근경색이나 심장, 뇌 이런 경동맥, 혈관들이 막혀서 생기는 질환들 이런 것들이 모두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증성 질환들,
염으로 끝나는 질환들 있죠. 관절염이나 어떤 비염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이런 나쁜 기름들이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몸이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낮추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염에 걸리는 게 단순히 나이가 많이 들어서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관절염도 결국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염증을 만드는 행동들을 반복할 때 그것들로 인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관절 많이 써서 또는 나이가 들어서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감기가 유행하죠. 사실 이런 감기 바이러스는 항상 우리 주변에 또는 우리 몸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감기에 걸렸다는 것은 이런 바이러스들의 문제를 우리 몸이 적절한 면역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에 계속해서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있으면 우리의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때 우리 몸이 방어하고 싸워야 되는데 평소에 계속해서 불필요하게 싸우고 있으니까 필요할 때 제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면역과 관련된 문제들 또는 자가 면역 질환 관련된 문제들이 또 이런 나쁜 기름들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 모두가 다 우리 어떤 세포의 손상 또는 염증 과잉, 활성산소 과잉, 대사 교란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쁜 기름을 끊는 게 오히려 설탕이나 밀가루를 끊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여기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지금 현대인들이 먹고 있었던 대부분의 식용유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요약하자면 콩이나 씨앗에서 억지로 화학적 공정을 통해서 추출한 기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대두유, 콩기름이죠. 카놀라유, 포도씨유, 홍화씨유, 해바라기씨유, 면화씨유 같은 것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런 씨앗이나 콩에서 기름을 짜봤자 얼마나 나오겠어요. 근데 이런 것에서 기름을 추출하려면 어떤 화학적 용매를 또 넣고 고온으로 또 고압으로 가열하고 오랫동안 뽑아냈을 때 우리가 억지로 그런 기름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기름들 안에는 오메가6가 굉장히 많고 또는 그 화학적 공정 처리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물질들이 몸에 들어왔을 때 염증과 활성산소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식물성 기름을 통해서 만든 경화유입니다. 경화라는 것은 딱딱하게 만든 기름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식물성 기름들은 저렴하긴 한데요. 쉽게 산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안에는 불포화 지방산의 비율이 높은데 이것들은 어떤 상온에 있을 때 액체죠.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참기름이나 들기름 같은 것들 또는 생선기름 같은 것들이 되게 쉽게 썩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가공성이 높게 만들기 위해서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또는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수소화 또는 경화라는 과정을 거칠 수 있어요. 화학적 처리예요. 이것이 190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이런 흐물흐물한 상온에서 액체인 이런 기름들에 이런 수소화를 거치게 되면 이것들에 수소가 붙으면서 안정적인 구조가 만들어져요. 쇼트닝, 마가린, 무슨 경화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되게 저렴하고 맛있는 가공식품들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까 말씀드린 기름 외에도 마가린과 쇼트닝 그리고 무슨 경화라고 단어가 붙어있는 기름들은 우리가 확인된다면 먹지 않는 게 타당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튀긴 음식도 문제가 됩니다. 어떤 기름을 사용해서 튀겼던 간에 그 기름들이 튀겨지는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만들어져요. 이 트랜스 지방산은 몸에 들어왔을 때 또 산화를 유발하고 염증을 유발하고 심혈관 질환이나 암과 같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게 명확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튀긴 음식들, 이런 트랜스 지방들이 들어있는 음식들도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산패된 기름, 그러니까 썩은 기름도 조심해야 돼요. 이런 지방 물질도 자연성 식품이기 때문에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대표적으로 참기름 같은 것들 사놓고 몇 달 이상 쓰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산소에 노출되고 빛이 노출되고 어떤 열과 만나는 과정에서 이런 기름들은 자연스럽게 산패, 썩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기름들을 먹어도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식물성 기름들 또는 경화된 기름들 그리고 산패된 기름이나 튀긴 음식들 이런 것들을 조심하시면 나쁘지 않은 기름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의외로 나쁜 기름이 뭔지는 알았는데 실제로 그것들이 들어있는 음식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한식은 건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한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특히 밖에서 파는 한식을 먹을 때 대부분 우리가 쓰는 기름은 몸에 문제가 되는 식용유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뭔가를 볶는 요리도 있잖아요. 무슨 볶음, 닭볶음탕, 낙지볶음, 순대볶음 또는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미역줄기볶음이나 가지볶음, 어묵볶음, 멸치볶음, 잡채, 달걀말이 이런 것들도 사실 굽거나 튀기거나 가열하는 과정에서 이 나쁜 식용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식단 하시는 분들이 많이 먹는 게 샐러드입니다. 샐러드 드실 때 드레싱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 드레싱도 아까 말씀드렸던 마요네즈 기반의 어떤 드레싱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도 나쁜 기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물론 설탕이나 다른 첨가물도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의외로 다이어트 하실 때 많이 먹는 다이어트 볶음밥,
그것도 원재료명을 보시면 어떤 기름을 볶았는지 볼 수 있을 텐데 그 기름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름에 유행했던 다이어트 아이스크림들 이런 것들도 괜찮은 것도 있긴 한데요. 또 보면 여기서 사용되는 어떤 기름들,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기름들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음 아프게도 우리가 일상에서 먹고 있는 대부분의 외식 메뉴나 또는 가공식품들에 의외로 설탕이나 밀가루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가 되는 기름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 그럼 먹을 게 하나도 없다, 이제 화를 내시죠. 보통 의외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름의 옵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엑스트라 버진 3대장이 있어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엑스트라 버진 코코넛 오일, 엑스트라 버진 아보카도 오일이에요. 그래서 엑스트라 버진하고 올, 코, 아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것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식단의 전체 코어가 되는 올코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기름들을 우리가 어떤 볶거나 가열한 요리를 할 때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쓰거나 또는 아보카도 오일을 써요. 특히 아보카도 오일이 의외로 향취가 나쁘지 않아서 이런 볶음 요리 할 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한식 요리 하실 때 참기름 많이 쓰시잖아요. 그것 대신에는 냉압착 생들기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냉압착 생들기름은 볶지 않고 가열하지 않고 차가운 상태에서 압착해내서 기름을 뽑아낸 이런 기름들이에요. 이 들기름이 참기름과 다르게 이 화학적 공정의 문제도 좀 적고, 그리고 오메가3의 비율도 높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오메가6 과잉의 문제를 막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기름 대신에 들기름을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자연에 있는 동물의 지방도 괜찮습니다. 닭이나 소나 돼지 또는 생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름 얻는 것도 좋고요. 또는 달걀에 있는, 특히 노른자에 있는 기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름들 사용하시면 사실 우리가 기름으로서는 먹을 게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메가6 지방산과 오메가3 지방산의 비율입니다. 앞서 문제가 되는 기름들은 오메가6가 굉장히 고도로 농축되어 있어요. 반면에 이런 건강한 지방들의 경우에는 오메가6의 비율이 그렇게까지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율을 체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가열이나 화학적 공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지는 손상 이슈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들은 사실 만들어지고 나서 차가운 상태로 또는 상온 상태로 유통되어서 몸에 들어오는 게 원래 영양소를 잘 보존하고 있고 몸에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되는 요소들을 만들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식단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주방에서 문제가 되는 식품을 버리는 건데요. 일단 이것부터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설, 밀, 나, 튀, 그리고 불필요한 첨가물이 많이 드는 음식들, 이것들은 체크하고 아까워도 버리고 시작하자.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이 있으면 돈이 아깝다 생각하시는데, 그것들을 내 몸에 넣어서 몸에서 만들어지는 문제들, 또는 그것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고 에너지 떨어지고 활력 안 좋고 아픈 것들, 그게 더 비싼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것들은 버리시고 새롭게 사시는 게 좋습니다. 설탕의 경우에는 알룰로스라고 하는 감미료로 대체하셔도 괜찮고요. 밀가루는 찹쌀가루나 타피오카 가루처럼 글루텐이 없는 가루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기름은 신선하게 짜낸 냉압착 생들기름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냉장고에 있을 대부분의 시판 소스들 또는 마요네즈 기반의 드레싱들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마이노몰이라는 회사에서 나와 있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마요네즈도 괜찮고요. 또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만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보카도 오일 마요네즈를 만드는 방법은 제 유튜브 쇼츠에 만든 레시피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기름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요. 요즘에 갈수록 많은 분들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뿐만 아니라 좋은 기름을 잘 먹는 게 건강에 나쁘지 않으며 오히려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 기름 이슈가 조금 더 대두되는 것 같아요. 몸에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되는 식용유들을 제외하고 반대로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전신에 에너지가 되고 소중하게 쓰이는 재료를 잘 먹어주면 우리가 컨디션도 좋아지고 질병에 걸릴 위험도 낮춰지고 또는 전체적인 대사 개선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설탕, 밀가루 외에도 기름들만 잘 끊어주고 또는 좋은 기름을 잘 먹어줘도 컨디션이 굉장히 많이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 번만 믿고 3개월 정도만 바꿔보시길 제안드리겠습니다.